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28편, 전방포대, 모두 공단 정조준, 개성공단 피말린 철수작전, 북한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나라다. 평화 공세를 펼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돌변해 무력 도발을 벌이며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곤 한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그런 북한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2016년 1월 1일 북한이 내놓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건설을 강조하면서 이전까지 강조하던 핵무력 건설을 함께 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2014년 2월에 이어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이 2년 연속 이어진 터였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해빙을 기대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는 외교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랐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를 강조해왔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변화를 너무 쉽게 낙관해도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나의 염려를 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이튿날 6일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죽은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측은 새로운 형태의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는 수소폭탄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방송 재개 김관진 안보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은 나는 대북경계 태세를 격상하도록 하는 한편 오후 1시 30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최했다.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2013년 1월 이후 3년 만에 핵실험이었다. 1차부터 3차 핵실험 때와 달리 주변국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일절없었다. 북한의 핵 도발이 점점 대담해질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일단 8일 전고부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 보복 조치 중 하나였다. 당시 외교 당국자의 말대로 김정은이 꺼리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원더걸스 I Feel You,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아이유 마음 같은 인기 K-팝이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방송이 들리는 지역에 민심 동요를 우려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 대표단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편 국제공조도 신속하게 착수했다. 북핵실험 이튿날인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눴다. 역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요청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소집됐고 4일 뒤인 10일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B-52 폭격기가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됐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을 북한에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도발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또 미국 하원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당시 4차 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한 국방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실 사전에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핵실험을 준비할 때면 주변 지역에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등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위성에 포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늘 핵실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보실이 각종 정보를 분석해 핵실험 정황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쯤일지 맞히긴 어렵다. 게다가 최근 이산가족 상봉도 이어졌고 남북관계 분위기가 딱히 악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이때 강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긴박했던 지중 개성공단 전면 울철수 2013년 1월 이래 3년여간 잠잠했던 북한이 정역적으로 핵도발을 재개한 것은 충격적이었고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뒤에서 핵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솔직히 그 전까진 북한에 대해 한 가닥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다. 북한은 불과 4개월 전 8월 25일 합의 당시 목함지뢰로 인한 우리 병사들이 중상을 당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고는 갑작스러운 핵실험으로 이를 백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8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추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고심 끝에 나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있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참모들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이 늘 통일되는 것은 아니고 찬반이 엇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심해야 한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식은 있을 수 없다. 개성공단 중단은 1월 결정했지만 공식 발표는 2월 10일이었다. 발표를 2월 10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개성공단 철수를 단행할 때 기업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철수를 진행하면서 행여라도 개성공단 내 국민들이 인질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명이라도 억류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월에는 2차에 걸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놓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조금씩 줄인 뒤 개성공단 내 인원이 최소화되는 설 연휴 기간을 택해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 직원 2명이 철수하지 않으려고 했다. 북한 측에 맡겨진 20만 달러를 회수해야 한다면서 받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 돈을 모두 회수해서 나왔고 한 명도 차질 없이 무사히 빠져나왔다. 군에서는 북한군의 예상치 못한 도발에 대비해 주변 전방부대의 포대를 개성공단 일대로 조준하는 등 우리 측 차량이 남쪽으로 철수하는 동안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지금에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손에 땀이 나는 듯한 긴장 상황이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이때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야당 의원 시절부터 남북 간 교류 협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성공단의 운영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도 임금이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삶을 증진한다는 애초 목적과 다르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제재로 북한의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이들의 임금을 달러로 결제해주면 이 돈이 군사 목적 등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대한민국의 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한국제 생필품 등을 구입하게 한다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잠잠해질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공단 폐쇄 조치가 일시적이고 머지않아 다시 문을 열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많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도울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